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문제. 네,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보기 바로 보시면은요. 1번,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른 재무지표를 통해서 보고가 된다. 자, 일단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부분들, 이 구분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거의 한 번 정도는 나온다. 거의 문제 하나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재무회계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기업 외부의 뭐 주주라든지 채권자라든지 뭐 거래처, 뭐 과세당국,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재무지표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 바로 재무회계 파트가 되는 거고요.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자입니다. 기업 내부자. 그러니까 경영자죠, 경영자. 그래서 이 재무회계 파트는 결국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다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회계 기준을 두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 반면에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자, 즉 경영자예요, 경영자. 그럼 경영자는 내가 원하는 정보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번 재무지표를 통해서 재무회계는 재무지표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 맞는 소리고요. 2번 관리회계의 주된 목적은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고요. 3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모두 법적 강제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 관리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내부 이용자예요. 기업 내부 이용자.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입니다. 그 경영자가 나 이거 좀 보고 싶은데 그거의 법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자료, 뭐 양식도 없어요. 보기 편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파트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회사들은요, 뭐 당연히 그 재무지표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회계 파트는 뭐 법적 강제력이 굳이 따지면은 재무회계 쪽은 있는 거고 관리회계는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맞죠? 맞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중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자, 1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산의 기본정의입니다. 기본정의. 1번은 맞는 소리고요. 2번. 대부분의 경우 법적 권리와 결부되어 있으나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가 자산성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기준은 아니다. 즉 법적 권한이 있으면은 대부분 이제 자산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없더라도 자산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최종적인 기준은 아니다. 이거 맞는 소리입니다. 맞는 소리고요. 3번 일반적으로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 형태가 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다. 무형자산 있잖아요. 무형자산. 무형자산도 자산 맞습니다. 형태가 없지만 자산성을 인정받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3번도 맞는 소리고요. 정답은 4번이겠네요. 현금 유출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유출 금액과 자산 취득 금액은 반드시 일치한다. 일단 뭐 반드시 이런 소리 나오면 거의 정답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현금 유출과 자산 취득 금액이 일치하느냐? 아닙니다. 외상으로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 뭐 원재료 같은 것들, 상품 이런 거 사올 때 현금 주고 사올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사오게 되면은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실제 현금 금액과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 금액 다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소리죠, 이거는. 그래서 자산 취득 금액과 현금 유출 금액 당연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중 장기성 채무는 어떤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상에 재무지표상에 공시해야 하는가? 장기성 채무. 자,
장기성 채무가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후에 돈이 나갈 애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장기 차입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장기라는 부분들은요, 결국 1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100원과 1년 뒤 100원과 10년 뒤 100원에 대한 금액, 100원이라는 건 똑같다. 하지만 가치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 가치는 당연히 지금 100원이 10년 뒤 100원보다 더 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 10년 뒤에 100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얼마냐? 이걸로써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해당되는 금액을 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번 미래 지급할 명목상의 금액,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채라든지 장기 차입금 같은 것들 해당되는 애들 만약에 10년 뒤에 100만 원 갚아야 돼. 10년 뒤에 100만 원, 그게 명목 금액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 근데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당연히 100만 원보다 적을 거고, 그러한 장기성 채무는 당연히 현재 가치화 시켜가지고 재무제표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4번 문제. 3일은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당 3분기 중간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 중간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자, 중간 재무제표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중간중간에 재무제표를 또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3분기,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말, 여기 12월 말 결산 법인이죠? 그러면 3분기면은 1분기는 3월 말, 2분기는 6월 말, 3분기는 9월 말 시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자, 보기 바로 볼게요. 1번. 중간 재무제표는 회계 정보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다. 이 중간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가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러면은 1년 전 정보가 만약에 지금 11월 말 정도 됐어요. 11월 말. 그러면은 지금 공시된 거는 작년 12월 그때 시점의 정보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11개월이 지나갔는데 그걸 아직까지 그걸 계속 목걸로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적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회사들은요, 분기나 반기에 대한 그런 중간 재무제표를 또 작성을 하게 된다. 당연히 이거 맞는 소리고요. 적시성 제고. 2번. 재무상태표는 누적 중간 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재무상태표는 시점에 대한 정보입니다. 시점에 대한 정보고, 이 재무제표는 비교 공시가 돼요. 비교 공시가 되게 되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지금 만약에 9월 말 시점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12월 말 시점과 비교합니다. 전년도 12월 말, 즉 전년도 결산 시점이죠. 그때와 지금 시점. 그러니까 뭐 1분기다. 그러면은 작년 12월 말 시점과 3월 말 시점. 2분기다. 작년 12월 말 시점과 지금 6월 말 시점. 요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이 아니죠. 이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이라는 소리는 지금 9월 말, 3분기니까 9월 말. 그러니까 지금 9월 말 시점과 작년 9월 말 시점을 비교한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9월 말 시점과 작년 12월 말 시점, 그때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나머지는 다 맞는 소리겠는데요. 3번 보시면은 손익계산서는 당 회계연도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 그때까지의 중간 기간과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누적 중간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과 같이 비교 공시한다. 요거 맞는 소리입니다. 즉 지금 3분기니까 9월 말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3개월치, 그러니까 6월 끝나서 7월 1일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 그때의 누적, 그리고 아예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때의 누적, 그 기간들에 대한 정보들을 전년도의 동일한 기간, 즉 전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 요 기간과 같이 비교 공시한다. 요거 맞는 소리예요. 4번. 현금 흐름표는 당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적 중간 기간, 이거와
직전 동일한 기간을 비교한다. 그래서 이 중간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 언제 거와 비교 공시하는지 이런 것도 좀 나옵니다.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저희 표로 있었어요. 표로 있었었고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그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요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긴 한데 요 내용도 꼭 챙겨 가셔야 된다. 실제 문제 이게 출제 나오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거는 직전 언제와 비교하는지, 손익계산서 어떻게 되는지, 현금물표 어떻게 되는지 그 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1번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바로 나오네요. 정답 1번.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 이게 순액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익 100만원, 비용 80만원이야. 그를 네팅 쳐가지고 20만원으로 보여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총액으로 다 보여줘야 돼요. 수익 100만원과 비용 80만원을 각각 보여주라는 소리입니다. 총액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순액 기재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여줘야 더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네팅 치면은 세부내역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총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소리겠죠. 2번.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자산,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표시를 한다. 맞는 소리고요. 3번.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기한 종료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을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다. 이 정태적이라는 의미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정태적, 즉 시점 정보. 시점. 그러니까 12월 말 시점, 6월 말 시점, 시점 정보를 정태적이라고 하고요. 동태적, 이건 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간에 대한 정보, 그게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 동태적이라고 하죠. 동태적. 그래서 정태적인 정보, 재무상태표 맞고요. 그 밑에 바로 나오네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다. 이 용어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정태적, 동태적, 시점 정보, 기간에 대한 정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주 3일의 X1년 말 재무상태표 개정이다. X1년 말 3일의 재무상태표상 보통주 자본금을 물어보네요. 자본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자료가 쭉 나오네요. 보시면 뭐 여러 계정들이 있어요. 막 쭉 있는데 일단 이 계정들을 분리를 해야죠. 분류.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건 결국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요소를 쭉쭉쭉 채워 넣으시면은 나머지 자본이 나오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뭐 바로바로 써볼까요? 자, 상품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상품. 너무 작나? 상품이 얼마입니까? 30만원. 상품 자산이죠? 상품 자산 3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또 있네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 좀 약어로 쓸게요. 약어는 아니지만 좀 줄여서 쓸게요. 매출채권. 매출채권 8만원 있네요.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부채죠?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뭐 알아보시겠죠? 단기차입금 30만원. 자, 그 다음에 현금이 있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0만원이 있네요. 현금. (50만원) 있고요. 현금, 뭐 당연히 자산이죠. 그 다음에 매입채무. 매입채무, 회사가 원자재, 상품을 사올 때 외상으로 사게 되면서 발생되는 돈 줘야 될 의무. 부채죠. 매입채무. 매입채무 15만원.
사실 요거 이게 쓰지 않고 원래 여러분들은 계산기로 바로 두들겨야 돼. 계산기로. 이거 자산이고 부채고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계산기로 바로 두들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통주 자본고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요거 차량 운반고 유형자산 차량 운반고 유형자산 차라고만 쓸게요. 차량 운반고 18만원 선급금. 자, 선급금. 계정의 성격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선급금. 내가 뭔가에 대한 대가를 미리 좀 준 거예요. 미리 준 거고, 선급금도 자산입니다. 요거. 반대로 대응되는 개념, 부채 중에서 선수금이라고 있죠. 선수금은 미리 돈 조금 받은 거고요. 선급금은 미리 돈 조금 준 겁니다. 선급금 자산이에요. 선급금. 얼마입니까? 4만원. 다 정리가 됐고요. 요게 자산, 요게 부채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내역들, 자본금. 이거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는 또 다른 자본 항목. 이익잉여금, 이게 35만원이네요. 자, 요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산의 합계금액, 부채, 자본의 합계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 암산으로 해볼까요? 될래나? 80만원에 90만원에 110만원 맞나? 110만원. 암산을 계속 해야 돼요. 암산을. 계산기 원래 있으시죠?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45만원이고요. 요거까지 더한 거. 이 전체가 110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은, 45만원에 80만원, 30만원. 요거 30만원. 맞죠? 이렇게 그냥, 요거 사실 계산기로 바로 가셔야 된다.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쫙 다 한 다음에 바로 더하고 빼고 쫙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정답 1번.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내역에서 당좌 자산으로 계산될 금액을 물어보네요. 당좌 자산을 물어보네요. 당좌 자산. 그러니까 자산은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되고요. 그 유동 자산은 다시 한번 판매를 해야지 현금화가 되는 재고와 재고를 뺀 나머지는 당좌로 구분되죠. 그 당좌 자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당좌 자산에 계산될 금액들. 일단 첫 번째, 단기 대여금. 단기니까 유동일 거고요. 대여금. 근데 유동 중에서 재고를 뺀 나머지 모두가 당좌 자산이거든요. 단기 대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정답이 아니고 4만원 일단 당좌 자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네요. 매출채권도 마찬가지로 당좌 자산이죠. 30만원. 그 다음에 선급비용이라는 거. 요것도 당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94만원이네요. 그리고 재고자산. 재고는 당좌가 아니죠. 유동자산에서 재고를 뺀 나머지가 당좌죠. 재고는 포함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이 있는데 장기 투자 목적이다.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 비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비유동자산.